이 리빙 도너, 물론 이제 이 제목에는 리빙 도너가 없었는데요. 뭐 사실 This is 도너야 도너한테 가는 피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급하면 얼마든지 뭐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컨트라인디케이션 잡히는 게 참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리빙 도너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빙 도너를 고를 때 이 환자의 그 공여자의 여러 가지 병적 상태 메디컬 이밸류에이션도 할 것이고 수술하는데 적합한지 서지컬 이밸류에이션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사이코 소셜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양들이 너무 많아서 중에서 저는 아까 박민수 교수님 잠깐 보여주셨던 건데 뭐 이게 절대 법칙은 아니거든요. 예. 볼런티어 도너 당연한 거겠고 뭐 메디컬 디지즈 없는 거 당연하겠고 뭐 그렇지만 이 중에서 이제 진짜 맞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55세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런 병원은 우리나라에 한 군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또 어디큐트한 리버냐? 그래서 도너 에이지, 그다음에 뭐 크기 문제는 이미 아까 뭐 박민선 선생님이 0.8과 30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미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크기 문제보다는 헤파틱 스테아토시스 문제 이런 것에 중점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50장이 넘는데 그냥 다 읽지 않고 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너 에이지는 참 디베이트가 있는 문제인데 몇 살까지 괜찮으냐 제가 이후에 연구 논문들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논문마다 다 다릅니다. 뭐 다 괜찮다. 나이 든 사람과 뭐 젊은 사람 비교했을 때 결과 괜찮다 이런 논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 위주로 도네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하려면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을 자르는 경계 부위가 사실 너무 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나이 든 사람은 어떠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후향적 데이터로 뭘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뭐 상식적으로 뭐 나이 든 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노도 안전할 수는 없고요. 어디까지가 과연 될 것이냐?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소인이 이제 발표했던 논문인데 전 세계에서 19,000개의 어덜트 리빙 도너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한 24개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 2019년에 나온 건데요. 여기서 보면 당신의 기관은 몇 살까지를 리미테이션으로 두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60세 이상까지도 한다라고 한 게 이제 5센터가 20% 정도가 있었고 나이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용감한 센터도 2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16세까지 하는 센터가 2센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모든 센터가 아니라 24센터고 우리나라 센터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센터가 많이 들어가면 16은 전부 다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코멘트가 들어왔습니다. 18세 미만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선진국이란 나라에서 16세를 하냐 이런 이게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든 간을 쓰는 건 위험하다. 45세를 넘어가려면 적어도 GRWR이 1이 넘고 랩넌트가 35%가 넘어야 된다는 게 이미 예전에 발표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소인이 답을 줬습니다. 그 16세까지를 하는 2센터는 하나는 캐나다고 하나는 코리아인데 다 선진국이다. 지들 그 나라 법인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65세까지 쓰는 나라는 재팬, 타이완, 뭐 유럽 여러 나라가 있다. 뭐 걔네들은 다 자기네들 안전 기준에 의해서 한다. 뭐 이런 답을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 아니라 실제로 설문조사한 걸 쓴 논문이니까요. 실제로 아티클에 나온 조사를 보면요. 교토는 65세,
예, 도쿄는 65세, 난징 60세, 뭐 터키의 나이팅게일 하스피탈 65세, 구마모토 65세. 이게 라이트 리버를 안 쓰면 70세까지도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서울대 55세, 예, 그다음에 카톨릭도 55세. 우리나라가 훨씬 더 스트릭트한 것 같죠? 네,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표현하는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55세라고 해놓고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 이상도 조건이 맞으면 셀렉한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은 조건이 맞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쓴 거고, 우리는 조건 볼 수 없이 조건 안 보고도 그냥 막 쓸 수 있는 나이까지만 써놓고 이렇게 추가를 단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 코너스 자료인데, 요즘에는 이제 코너스가 개별 데이터를 잘 안 줘가지고 연보로 그냥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도너의 연령 분포 보시면, 물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많은데 얘네들을 싹 지워보면 이렇게 보이죠. 50세 이상 60세, 64세까지가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고령화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요거를 또 많은 65세까지를 딱 제거를 하면 65세 이상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여기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저 중 하나는 우리 병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도에 17건의 LDLT가 도너가 65세 이상에서 이루어지기는 했고, 75세가 2019년에 한 건, 2023년에 한 건, 2024년에 한 건 있었는데, 이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라이트는 안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되느냐? 우선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여기 우리나라 카톨릭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55세 도너를 썼을 때랑 55세 미만의 도너를 썼을 때를 보면 성적이 나이 든 도너가 안 좋다 얘기가 있지만, 또 똑같이 55세, 55세 나눠서 했을 때 차이가 없다 이런 논문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국립암센터에서 나왔던 거고요. 또 이건 미국에서 일본에서 나온 건데, 연령대를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쭉 나눠보면, 여기 뭐 일단 p-밸류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보시면 좀 성적이 떨어진 것들이 중간 나이대예요. 30대, 40대. 그래서 사실 뭐 별 차이가 없고 60대 이상도 잘 골라서 쓰면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식 성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너의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도너의 안전성에서 2008년도에 구마모토 유니버시티에서 한 거에 보면, 도너가 이제 나이가 많으면 빌리루빈이 더 늦게 떨어지고 아사이티스가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 그랬고, 또 미국에서 UCSF에서 발표한 논문은 50세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차이가 없다. 도너 안전성이나 뭐 리시피언트나 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니까 50세를 기준으로 해도 20명밖에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50세 이상이. 근데 실제로 50세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진 않습니다. 55세, 60세 뭐 이 정도에서 그럼 그 이상을 썼을 때 어떠냐, 이걸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도너를 가지고 이식을 하는 그런 뭐랄까 믿음은 HCC나 다른 헤파텍tom을 해보니까 괜찮더라, 도너든 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데이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5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엄마 떨어졌네. 제가 정서불안이 있어가지고 자꾸 손을 가만히 못 두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테마틱 리뷰를 해봐도 차이가 없다고 나와서 올드 도너를 써도 된다는 건데, 이런 거를 항상 하면 50세 이상을 써도 된다. 그럼 50세에서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이건 사실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이 주제를 왜 맡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이제 측면에서 나이가 많은 도너에서 그래프트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제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논문인데, 일본은, 레프트 리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륨이 우리나라보다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올드 도너의 레프트 리버를 썼을 때랑 영 도너의 레프트 도너를 썼을 때는 서바이벌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빌루루빈이 더 높고 아사이티스도 더 많이 나온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스몰 포 사이즈를 썼을 때 실제로 스몰 포 사이즈 신드롬이 생기는 거는 올드 그래프트가 더 심한 것 같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이거는 일본의 멀티센터 스터디입니다. 이제 멀티센터의 케이스를 모아서 쭉 구분을 한 건데 보시면 도너 에이지를 따라 쭉 나눠보면 역시 뭐 60세 이상이 성적이 안 좋습니다. GRWR도 작은 게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결합을 하면 30대와 30에서 50대까지는 GRWR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지를 않는데 50에서 60대가 되면은 GRWR이 0.7 밑으로 떨어지면 성적이 0.7 이상일 때보다는 확실히 성적이 떨어지는 게, 유의하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60대를 또 넘어가면 차이가 없어집니다. 전반적으로 GRWR이 높은 경우에도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적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하다가 우리나라 스터디가 하나 있어가지고 김종만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서 이걸 넣었는데요. 여기서 60대 이제 썼을 때 어떠냐. 60대를 쓰면 성적이 안 좋은데, 이거를 이제, 데스센서드. 그래서 이제, 그래프트 페일리어가 아닌 걸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하고, 이게 그래프트를 그려보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통계의 장난인데, 이게 차이가 없어 보이진 않죠? 이게 더 팔로우업을 딱 하면 P 밸류가 벌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 원인을 올드 도너를 쓴 경우는 아무래도 급해서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멜드 스코어가 더 높은 환자들한테 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데스 센서드라는 게 그래프트의 펑션이랑 정말 관계없는 데스만 골라서 센서를 하고 제어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가 이렇게 좋은 논문에 실릴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리뷰를 쭉 하다 보니까 18에서 50세까지는 진짜 그냥 어느 나라도 다 그냥 아주 안전하게 쓰는 것 같고요. 50세에서 60세까지도 이제는 최소 GRWR 0.8만 지켜진다면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대도 55세라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60세까지 다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60세 이상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제가 답을 구할 수는 없었고요. 도너가 건강하고 GRWR이 1이 넘고 렘넌트가 35%가 넘는다면 그 환자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어제 제 후배가 갑자기 제가 이거 발표하는지 모르고 그랬을 텐데 63세인데 34% 남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발표에 따르면 나는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테아토시스인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30년이 되면 실제로 DDLT 중에서 쓸 수 있는 DDLT가 간을 쓸 수 있는 DDLT가 44%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베시티랑 이런 게 너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테아토시스 그래프트를 쓰려면 문제는 이제 얘가 이스케미아에 취약합니다. 이스케미아가 생기면 헤파토사이트가 더 붓고 이제 성적이 떨어지게 돼서 예전부터 이제 DDLT는 이스케믹 타임이 길잖아요. 콜드 이스케미아가 길어서 특히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이제 DDLT 같은 경우는 스테아토시스 30% 미만까지는 이제 큰 간이 들어오니까 안전하고 60%를 넘으면 버려야 되고
그 사이는 이제 컨트로버셜한데, 뭐 도너가 젊고 이스케믹 타임이 짧게 할 수 있고 DCD가 아니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서구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DDLT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문제는 LDLT인데 LDLT에 대해서는 10 내지 20%는 톨러러블하고 최소 30%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스테아토시스에 대한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는 겁니다. 마크로 베지큘라 스테아토시스랑 마이크로 베지큘라 스테아토시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마크로 베지큘라 스테아토시스랑 다르게 마이크로 베지큘라 스테아토시스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의학적으로 인지를 하는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쓰이지가 않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들에 나온 표현을 보면 마크로 베지큘라 스테아토시스의 어퍼 리미트는 한 10 내지 20%다. 이렇게 하는 논문도 있고, 20% 이상은 버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 20%가 뭔지 잘 안 쓰는 논문도 있고요. 어떤 논문은 또 이렇게 나오죠. 마크로 베지큘라 스테아토시스가 33%를 넘어오면 버려야 된다. 라는 거는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거보다 더 스트릭트한 기준을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조사표죠. 그 소인이 조사한 24개 센터를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부분 30%까지 이렇게 쓰는데, 여기 또 리미트가 없다. 이게 도대체 이 리미트가 없는 병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모르겠는데 리미트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한 데도 있고, 대개 30%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센터들이 마크로베지큘라 스테아토시스가 시그니피컨트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베지큘라 스테아토시스는 그냥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50%밖에 없다. 이게 마크로 아닌 마이크로도 인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크로베지큘라 스테아토시스가 30%까지 억셉트하다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25% 정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절반의 기관들은 마크로와 마이크로를 이제 다 합산을 해서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합산을 하면 마이크로가 들어가니까 30%보다 더 위를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얼마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에이지보다도 더 힘든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주제를 왜 맡았을까 이렇게 고민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윤영희 선생님이 그 아산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모더레이트 헤파토스테아토시스가 있는 환자랑 없는 환자의 성장률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더레이트 스테아토시스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30 내지 50%의 스테아토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산병원이 예전부터 이 두 개를 구분을 안 하고 많이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요즘엔 이걸 구분을 안 하면 잘 논문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 디스커션에 보면 이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로베지큘라, 이 사람들의 실제로 마크로베지큘라 스테아토시스는 20% 평균이었고 마이크로가 18%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30을 넘어가는, 마크로만으로 30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토탈 40%를 넘어가는 케이스를 12건 했는데, 이 12건은 전부 30세 미만이었고 35% 이상의 렘넌트 볼륨이 있었다. 그리고 리시피언트가 급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얘기를 안 하면 서양에서는 이제 논문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함부로 이식하냐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썼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해진 건 없고 스테아토시스가 많으면 일단은 주저하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거의 이런 프로토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토탈 스테아토시스가 20%를 넘어가거나 내쉬, 인플라메이션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식을 하지 않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토콜을 쓰는데, 이건 독일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면 사실 되게 그냥 단순 스테아토시스 같은 경우는 다 성공적으로 LDLT를 할 수 있고, 내쉬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호전이 돼서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메타 분석인데, 메타 분석에서도 보면 이 웨이트 리덕션을 하고 다이어트리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논문들이 있어서 만약에 패티리버가 심하다면 바로 이식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패티리버가 이제 얼마나 있어서 그 자체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패티리버 환자들은 메타볼릭 신드롬을 동반하고 있고요. 메타볼릭 신드롬이 있는 환자들은 모탈리티가 증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너가 아니라 그냥 헤파틱톰인데 이렇게 풀모너리 엠볼리즘이나 카디악 어레스트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진짜 패티리버만 있는지 동반되어 있는 하트 디지즈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도너 검사에서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돼서 다 넘어가고, 그래서 도너 스테아토시스는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하려면 10% 미만이면 그 마크로 기준 10% 미만이면 거의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탈 20%까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 만약에 이제까지 간다면 GRWR이 0.8%는 넘어야 될 것 같고요. 20%를 넘어간다 그러면 뭐 30%까지는 된다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크로 기준으로 20%를 넘어간다고 하면 아까 그 아산병원 데이터처럼 0 도너이고 GRWR이 1을 넘고 그리고 렘넌트 볼륨이 35%를 넘는 조건 하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넘었지만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패티리버와 AG만의 얘기를 했지만 저는 요즘에 꽂혀 있는 거는 사이코소셜 이밸리에이션에 꽂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큰 중요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이게 자발적인 건지가 의심이 되는, 그리고 얘가 진짜 얘라는 건 도너가 진짜 성적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위험도를 파악하고 하겠다고 하는 건지가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고, 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우리나라의 그 롱텀하게 쌓인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도너들의 자살률이 건강인에 비해서 많다.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이밸류에이션 해서 진짜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도너, 그리고 자발적이지 못한 도너가 가장 중요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논문에 쓰여 있는 말인데, 사이코소셜 이밸류에이션 프로세스의 핵심 중심에는 코디네이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장 이식이나 심폐도 있지만 심폐는 이제 건수가 적으니까요. 신장과 간을 비교해 봤을 때 신장과 간은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신장이 더 롱텀하게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사실 뭐 잘못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투석이냐 이식이냐의 양갈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지만, 간 이식은 해야 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안 하면 죽는, 정말 삶의 결정의 순간에 그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시는 자리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저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